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네. 또 언더스탠딩이 세상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네. 또 무서운 분을 모셔왔습니다. 네. 네, 요즘 그 주식 시장이 솔직히 좀 무서워요. 많은 분들 무서울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즘 거의 다 몰빵해 놨을 가능성이 높거든. 네. 아예 안 했으면 안 했지. 지금 요즘 주식 투자하는 분 중에 현금 비중 한 70%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조심조심 했을 리가 없거든. 네. 그래서 요즘 흔들리는 게 이제 흔들리는 폭보다 이제 내 계좌가 느끼는 그 충격이 더 크긴 큰데 네. 이게 이제 뭐 그냥 또 지나가는 바람인 거냐 아니면 돌이켜보면 지금부터 하락이 시작하는 거냐 네. 의견이 분분하죠. 그럴 네. 때마다 저희가 이제 지혜를 구하는 분이 있는데 네. 주식시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분 네. 이선엽 장군님을 또 오늘 모셔서 인터넷 인공지능 거품론에 네. 대해서 아니라고는 말씀하시고 계신데 왜 아닌지에 대한 조목조목 그 설명을 좀 들으면 우리 마음 또 편해질 거 아니겠어요? 네. 또 불안감도 좀 가실 수도 있고. 예, 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금 좀 답답하시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또 자꾸 묻고 진짜 맞나요? 괜찮나요? 뭐 어제 얘기해 줬는데 또 오늘 전화해서 괜찮나요? 이러면 그죠? 그런데도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점검해보고 따져보고 사실 그리고 간다라면 더 좋은 거잖아요. 오히려 예, 가지고 그리고 가니까 실제 더 따져봤더니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투자자분들이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 위험을 회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은 논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런 논란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큰 시장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큰 변화가 있는 거고 버블이 올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투자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어쨌든 나중에 정말 지금이 버블이고 버블의 끝이라면 조심해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위험을 회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의 이 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의 어떤 대립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건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투자자분들께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는 전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겸허하게 여러분들의 의견 또 제 생각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저희들이 맞는 게 아니라 시장이 오른 거잖아요. 네. 나중에 시장이 모든 걸 다 답해 줄 거니까 그 뒤에 우리가 그때 그런 논란을 했었을 때는 나중에 버블 시장이 또 왔었을 때 또 경험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기회였더라 또는 그때는 정말 팔아야 되는 것더라 라는 어떤 아주 좋은 어떤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있는 것들을 단순히 보시기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뭐 복기를 하신다던가 해서 내 거로 만들어서 어차피 주식할 거면 하루 이틀 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길게 보고 한다라고 봤었을 때 이게 정말 나중에 그렇죠? 뭔가 이 위기가 또 다시 닥쳤을 때 그 위기를 피해갈 수 있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나쁜 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폭제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이렇게 흔들리는 것도 길게 보면 보약이다. 보약이죠. 어느 쪽이든. 예. 그냥 순탄하게 가는 장만은 없을 거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굴곡 속에서 이런 굴곡들이 있었을 때는 어떤 얘기가 나왔고 실제는 어떤 것들을 봤었을 때 우리가 핵심이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버블에 대한 논란의 중심이 있는데 최근에 논란의 중심이 조금 바뀌기 시작을 해서 네. 그런 얘기들도 조금 같이 고민을 그래요? 해드릴까 네. 합니다. 예. 어쨌든 말씀드렸지만 지금 버블에 대한 얘기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논란의 여지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버블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렇죠? 아니면 뭐 제 의견처럼 그래 뭐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 네. 그건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시는 분도 있을 거고 사는 분도 또 있을 어떤 분들은 거고. 사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거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첫 번째 다시 한번 복귀해 볼 게 있어서 예.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좀 시청자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 그림의 의미가 뭐였었냐면 1980년도 당시 미국이 되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대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대변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파란색이 금리인데 이게 미국 기업들이 치료해야 될 이자 비용 기준금리가 18% 내가 직접 빌릴 때 22% 금리가요? 예, 금리가 그다음에 빨간색 선은 물가
물가가 곧 임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어느 국가든 임금은 반드시 물가보다 더 줘야 돼요. 이 당시 14% 물가, 실제 임금 상승률은 16%. 네. 그러니까 이 당시 미국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은 매년 16%의 임금을 올려줘야 되고 22%의 금리를 부담해야 되는 거죠. 네. 산술적으로 글로벌에 있는 제조업 기업들의 평균 이익률이 10%가 대부분인 걸 감안하면 네. 사실상 이 당시 미국이 기업을 미국에서 할 수 없는 거죠. 네.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때문에. 여기서 물건을 만들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미국 시민들도 내 임금에서 이 제품을 사기가 어려울 거고, 특히 이 당시에 지금 중국처럼 일본이라는 국가가 정말 싸고 질 좋은 제품으로 미국의 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기업들의 피해는 더했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당시에 미국이 결국 살기 위해서 취했던 방법이 뭐였다? 그걸 저는 세계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세계화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비용이 낮은 대로 공장을 이전하는 거죠. 네. 미국에서 만들면 비용이 비싸니까 미국보다 임금이 싸고 이자가 싼 지역으로 옮기면 됐던 거고, 그게 한국이었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가서 비용을 많이 낮췄고, 중국보다 더 낮은 베트남으로 옮겨지면서 비용을 낮췄고, 그게 우리가 지난 45년 동안 봤던 미국 경제의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미국에서 공장이 나온 이유는 비용 때문이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40년 동안 누렸던 이 경제 호황은 글로벌적으로 비용을 아끼기 위한 노력들, 이건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기업도 중국으로 공장 옮겼고 또 우리가 베트남으로 공장 옮겼고, 그래서 저임금으로 저비용으로 물건을 많이 만들던 시대가 지난 45년간의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문제는 이 과정 속에서 미국의 수많은 문제들이 부각됐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 이 파란색 선에 있는 이 그림이 미국의 제조업 비중인데, 제조업이 이렇게 줄면서 중산층이 완전히 우리 표현으로 해가지고 크게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현대차에 계시는 굉장히 훌륭한 근로자분들, 또 우리가 삼성전자에 다니는 정말 우수한 이 근로자분들은 그래도 저는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끼리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단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이 그런 근로자분들이 전부 다 보시는 것처럼 감소했고 서비스업이 증가를 했죠. 서비스업에 계시는 분들이 일자리를 놓고 보면 직업의 불안정성도 크지만 임금 수준도 제조업보다는 높진 않습니다. 물론 업종마다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미국이 제조업이 다른 국가들로 나가면서 첫 번째 생긴 현상은 양극화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죠. 이게 역시 제조업 비중인데, 제조업 비중이 낮아지면서 국가의 빚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늘어났느냐? 요 그림 다시 볼게요. 자, 이게 미국이 제조업할 때인데 빚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근데 미국이 공장을 해외로 옮기고 나서 빚이 급격하게 쌓이는 게 보십니까? 결국은 벌지 않고 썼기 때문이죠. 야, 미국 기업이 돈 벌었는데 기업 본사 기준으로 돈 번 거지, 실제 돈은 번 건 그 현지에 있는 공장들의 근로자들이 돈을 번 거예요. 그래서 실제 미국 자체가 돈을 번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공장, 베트남 공장 있잖아요. 그럼 물론 전자도 본사 기준으로는 이익이 있어요. 근데 실제 국부가 쌓인 건 누구죠? 베트남 국민이었을 거잖아요. 삼성전자에서 좋은 임금을 받았을 거고, 그 임금을 우리나라에 있는 근로자들이 받았다면 우리가 더 살찔 수 있었겠죠. 네. 그런 측면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소개를 해보면, 미국이라는 국가가 45년 전에 살기 위해서 택했던 저 비용을 낮추기 위한 글로벌 세계화, 그렇죠? 네. 세계화는 결국 어떤 부작용을 낳았다? 미국의 부채가 급격하게 쌓이는, 그리고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는데 굉장히 크게 일조를 했다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만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작용한 이유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도 이제는 좌시할 수 없는 정도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고, 아울러서 현재 5경이 넘는 빚 안에서 더 이상 갚기 힘들 정도의 빚 규모가 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미국이 앞으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라면 중국을 이겨야 되잖아요.
자,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승리를 거둬야 되고, 두 번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극화를 일단 해소를 해나가야 되고, 점진적으로겠지만, 그 다음에 미국이 너무 남아있는 빚을 줄여야 되겠죠. 그럼 해결 방법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집 나갔던 제조업들이 다시 들어오면 다시 들어와야지. 되겠죠. 거꾸로 그렇죠? 돌려야지. 다시 들어오면 중산층이 생길 거고, 다시 들어오면 빚보다는 이제 쓰는 게 보다는 내가 벌어들이는 게 많아질 거고, 그렇죠? 또 하나, 내 국가 안에, 미국이란 국가 안에 제조업이 있으면 중국이란 국가하고 분리된다고 하더라도 공급망과 관련해서 괜찮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또 편가를 하기로 하면 중국은 너희들끼리 살아. 우리는 또 우리 서방 국가들끼리 또 한무리 지어서 따로 할래라고 하면 우리끼리 경제 블록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미국이라는 국가가 현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 중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의 제조업을 키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공약이 같았다. 온쇼링이라고 같죠. 미국의 제조업을 키우는 건 같다 이겁니다. 그렇죠? 다만 트럼프는 제조업을 육성하는 방법이 채찍이죠. 관세 때릴 테니까 들어와. 관세 맞기 싫으면 들어와 였었던 거고, 해리스라는 사람 민주당에서는 좀 온건하게 미국이 공장 짓기 어렵죠. 어려우니까 내가 보조금 줄게요. 그게 IRA 또는 반도체 칩스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으니까 아실 건데 고민이 있습니다. 다 좋아. 네 얘기 다 좋은데 미국 가보니까 현실적으로 그 제조업이 가능할 거냐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제조업이 안 되니까 간 바깥으로 거죠. 나가면서 50년 맞습니다. 흘렀는데 예. 야 이상하다. 그럼 우리 제조업 다시 한다? 할 수 있으면 왜 나갔어? 없죠. 그렇죠? 예. 안 되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임금이 안 되죠.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2배가 높습니다. 한국은 4만 달러 언저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은 8만 달러입니다. 산술적으로 우리보다 2배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자동차를 만들어도 반도체를 만들어도 임금을 2배를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도 아니 안 돼. 원래도 비용 때문에 나갔는데 그 비용이 가능하겠어요? 쉽지 않죠. 두 번째는 숙련도입니다. 우리나라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국가들은 제조업에 대해서 우리 근로자분들의 숙련도가 대단히 높죠. 원래도 되게 부지런하고 일도 잘하시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꾸준히 제조업을 해왔기 해왔으니까, 때문에 해왔으니까. 이 노하우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았죠. 숙련도도 없고, 이거 굳이 제가 볼 땐 근로자까지 갈 필요 없고요. 공항에서 많이 느끼세요. 미국 공항에서 입국 수속, 출국 수속 하는 거 보면 아우 느려 터져. 우리나라 공항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일을 잘하는 분들이라는 걸 금방 한다고요. 그렇죠? 그럴 정도. 그러면 미국이라 그 고민이 없을까요? 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기업들도 고민할 거 아니에요. 야, 미국에 공장 지으라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해?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거고 일이나 잘하면 그래. 그 정도 일을 잘하는 애들도 아닌데 어떻게 될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한테 필요한 게 AI하고 로봇인 겁니다. 이걸 접목을 해야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제가 그럴 것입니다라는 게 아니고요. 미국 스스로 그렇기 위해서 역사상 3번째로 미션을 제시합니다. 그 미션 이름이 제네시스 미션입니다. 제네시스 미션입니다. 이게 어떤 건지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보시겠습니까? 미국은 앞전에 2가지 미션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미국은 이 미션을 내걸 때는 반드시 패권 전쟁을 위해서 내걸게 되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용량을 다 쏟아붓습니다. 네. 첫 번째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션이 맨하탄 미션이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죠? 정확히는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거죠. 여기도 써 있네요. 바움부라고. 그죠? 범부가 뭡니까? 폭탄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원자폭탄. 이게 리틀 보이라는 건데 이걸 만든 프로젝트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맨하탄 프로젝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전화를 했다고 하죠. 이거 핵 분열 발견했어. 다른 나라 국가보다 우리가 먼저 핵을 개발을 해야 돼. 그리고 거기에 책임자가 여러분들 영화로 보셨던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이거하고 연관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은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이라든가 여러 국가들한테 뭔가 나름대로 어떤 승전을 하기 위해서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을 했고, 이를 통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계획이 맨하탄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수많은 어떤 산업과 군비 경쟁이 시작됐죠. 우리가 흔히 얘기했었던 재래식 무기의 군비 경쟁이 아니라 핵을 통해서 군비 경쟁을 해서 이게 수십 년 이어진, 이 당시에는
이제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과 소련의 미소 간의 패권 전쟁이 됐고 그 패권 안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핵무기의 어떤 개발,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건지,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게 미국의 첫 번째 프로젝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뭐냐면 아폴로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아폴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우리 집에는 전자밥솥 이름이 아폴로야가 아니고요. 아폴로 밥솥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폴로 프로그램은 달 착륙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우주와 관련해서 역시 미국과 소련의 패권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밌게도 세계 최초의 우주인은 미국인이 아니라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었었던 걸 기억을 많이 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충격을 받죠. 와, 이게 얘네들이 먼저 우주에 나갔다고? 라고 하면서 회심의 일격을 당하고 나서 우주에 대한 어떤 개발, 그를 통해서 이 우주가 단순 우주가 아니라 뭐 80년대 이후는 스타워즈라는 이름도 있었고 지금도 우주 패권과 관련해서 우리 뭐 일론 머스크라든가 아니면 중국도 소형 로켓을 쓰고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됐었던 게 그때 시초적으로 미국이 사활을 걸었던 게 이 아폴로 프로그램이라는 거였었고 이를 통해서 결국에 여기 보시는 아폴로 11호에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이 세턴 로켓을 타고 가서 달에 착륙했었던 그게 아마 제 기억 속으로는 1969년도였었던 것 그물이요. 같아요. 그렇죠? 네. 그때 당시였던 것 같은데 저는 태어나기 전입니다. 제가 굉장히 젊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어쨌든 그렇지. 예, 19년이면. 예, 그죠. 60년대생이 아직도 살아 있는 게 그죠. 예, 이분들이신데 네. 이분들이신데 이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많은 선배님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미국이라는 국가가 소련하고의 어떤 경쟁 속에서 네. 뭔가 내가 패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그렇죠 글로벌에서 1등이 그래. 되기 위해서 했었던 프로젝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가 맨하탄 프로젝트였고 두 번째 아폴로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일단은 우주와 관련해서 훨씬 앞서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우주 왕복선 뭐 챌린저 나오고 네. 콜롬비아 나오고 뭐 그랬던 디스커버리 나오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다 이때 작품입니다.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프로그램 모두 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 부어 주었다라는 거죠. 미국 정부가 그렇죠? 모든 것들을 다 동원을 해서 이거를 해야 미국이 살아남을 수 있고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미국이 모든 사활을 다했던 게 이 두 가지 프로젝트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세 번째 미션이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겁니다. 이게 백악관 사이트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백악관 사이트에서 나오죠. 제네시스 미션이라는데 되어 있습니다. 오. 그렇죠? 제네시스 미션입니다. 저 최근에 올라온 거예요. 예, 발표된 지 얼마 안 됐고 노벰버 24니까 얼마 안 그러네요, 됐죠. 그러네요. 예, 이 미션이 뭐냐면 나오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날 미국은 과학적 발견과 경제 상장의 중요한 최첨단 영역인 AI 개발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를 했다. 앞서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것을 집권이기에 무슨 과제로? 최우선 과제로. 최우선 과제로 삼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제네시스 미션을 세계 2차 대전 중 진행한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인 메나지 프로젝트와 필적할 만큼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맨하탄 프로젝트는 이만큼 중요할 정도로 즉 지금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제조업 역량 가지고는 중국이 지금 얼마나 싸구려를 잘 만듭니까? 말도 안 그죠? 돼. 이거를 미국이 이길 수 있다는 건 말이 되질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현 상황에서 결국은 다른 것들과 관련해서 미국이 안 했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라는 국가가 중국을 앞서고 뭔가 내가 예를 들어서 패권을 차지하려면 이 AI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맨하탄 프로젝트나 우리가 봤던 아폴로 프로그램에 필적할 정도로 국가가 나서서 최우선 과제로 밀어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지금 버블 얘기 이런 거 얘기해봐야 미국 정부는 그런 거 지금 관심 있을까요? 있는 대로 다 쏟아부어. 안 되면 내가 도와줄게. 라는 걸 뒤에서 첨예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AI 산업은 제조업 그럼 대신 미국이 선택한 걸까요? 아니면 이걸 해야 제조업이 되는 거죠. 미국의 제조업이 들어갈 때 이제 공장을 다시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었던 공장을 가져갈 리는 없잖아요. 네. 최신 설비로 들어갈 텐데 그 설비가 들어갈 때 사람 손안 AI를 접목을 하고 그렇죠? 자동화를 좀 더 가속화하고 거기에 로봇을 접목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만들면 승산이 있겠죠. 네. 그러면 사람을 덜 뽑아도 되는데 인건비 걱정도 없어질 수 있는 거고 생산성이 더 늘어난다라고 보면 야. 굳이 중국이라고 해서 내가 못 살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은 일단 작은 시기야 내에서 우리가 좁은 시야 내에서 애들이 너무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아 이렇게 했는데 법을 하냐 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국은 이걸 살을 걸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살을 걸고 있고 이게 안 되면 중국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걸 미국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네. 그런데 현재 중국에서 AI 투자와 관련해서 이걸 줄인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데 미국에서 하는데 일반 기업들이 한다고 그 기업들이 한다고 뭐 어느 정도 됐으니까 투자를 못 할 거다. 그렇게 놔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건 적자가 아니라 적자 할아버지를 봐도 해야 되는 된다는 거죠. 그죠?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안 되면 국가가 나중에 나서주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이런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조업이라는 게 선진국 되면 제조업도 안 하고 3차 산업에서 그 부가가치 높은 돈을 먹고 사는 거야. 손에 흙이나 기름은 이제 선진국 되면 안 그렇죠. 묻히는 우리가 거야. 신흥국 들 거야라고 했던 거죠. 그게 틀렸던 거네요. 예, 틀렸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경제학적 상식이 다 파괴가 된 거죠. 우리가 아는 경제학적 상식은 조금 어려운 국가들은 1차 산업, 그러니까 농업이나 광업 중심, 그런 거 자원이 하다가. 많은 국가 이런 거고, 그다음에 중진 국가라고 불리는 애들은 이제 제조업 중심, 기름밥. 2차 산업 중심, 기름밥, 그리고 선진국 3차 산업, 그거 다 이제 옛날 얘기예요. 틀린 얘기. 틀린 얘기죠. 그냥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제학적인 모델을 가지고 지금 보면 시장이 아예 보이질 않겠죠. 왜냐 그걸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생긴 거고 그 수단이 우리가 AI하고 로봇이 되고 있는 거죠. 이미 눈앞에 와 있는 거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새로 공장을 지을 건데 누가 옛날식으로 짓겠어요? 말도 안 되지. 그리고 그렇게 지으면 승산이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뭔가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 될 건데. 그렇긴 해야 그렇죠? 되겠네. 누가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제조업이 인건비가 싼 곳으로 가는 거였으면 왜 아프리카에 제조업이 없겠냐. 그 제조업은 인건비는 싸면 좋지만 사실은 인건비가 비싸도 제조업은 주변에 이른바 그 제조업 생태계 뭐 하나 만들려고 하면 볼트너트 만드는 공장도 옆에 있어야 되고 전선 만드는 놈도 옆에 있어야 되고 있어야 사다 쓰지. 볼트너트 만드는 애가 없는데 어떻게 무슨 제조업을 하겠냐. 그러면서 맞습니다. 그거 안 돼. 볼트너트 만드는 것도 인공지능이 로봇이 만들 거야 미국에서. 그거 되려나? 이제 그러던데요. 예. 또 한번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경제신문의 천자 칼럼, 제 이제 기자분 성함을 빼먹었네요. 이걸 원래 출처를 밝혀야 되는데 한국경제신문에서 제가 자료를 가져온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네시스 미션을 쓰셨습니다. 제네시스 미션이 뭔가요? 제가 타고 다니는 제네시스에 있는 미션이 달린 게 아닙니다. 예. 웃으시라고. 그렇죠. 이렇게 개그엔 소질이 없는 걸 밝혀졌고요. 제네시스가 영어로 창세기죠. 네. 저 성경에 나오는 그만큼 새로운 건데 한번 너무 기사를 잘 쓰셔서 제가 가져온 거고요. 미국의 핵무기 개발은 잘 알려진 잠깐 대로 띄워주세요. 예 편지 한 장으로 시작이 된 건데 이게 루즈벨트 대통령 때 아인슈타인이 한 거래요. 그렇죠? 독일보다 늦지 않도록 핵무기 개발해야 된다라는 그들이 자료 좀 같이 봐요. 예 아인슈타인의 나름대로 간절한 호소를 통해서 이 편지가 이렇게 됐는데 안 띄워주시네. 네. 이제 떴습니다. 띄워주셨습니까? 예.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인슈타인이 루즈벨트한테 편지를 보내서 핵무기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라고 했었던 게 요 어떤 핵 개발의 시초였었고요. 루즈벨트가 핵 개발을 승인한 게 41년도였었죠. 그래서 이게 맨하탄 프로젝트였다. 도시 이름을 땄다라는 얘기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들을 맨하탄의 프로젝트라고 비견할 만한 거라고 하는 건데 결국 성경의 창세기처럼 AI로 새로운 세상에 열 거라는 취지에서 만들었다라고 지금 기사를 썼습니다. 그렇죠? 경제를 넘어섭니다. 경제를 넘어. 이게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 영역이 된 AI 패권 장악을 위해서 미국의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AI 총동원령이에요. 미국이 지금까지 구축한 것들을 가지고 초격차를 내겠다라는 거죠. 즉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AI나 로봇과 관련된 것들은 초국가적인 그다음에
패권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심플하게 그냥 주가가 좀 올랐다고 버블이니까 끝났어라고 정말 작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요만한 생각을 가지고 미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엄청난 계획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걸 제가 볼 땐 간과하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미국이 만들던 미션으로 했던 거는 요약하면 무기였는데 무기. 예, 이게 무기가 되는 거죠. 경쟁국을 무력으로 누를 수 있는 무기, 핵무기. 예, 심플한데 예, 지금 인공지능은 그거는 무기예요? 무기죠. 무기도 여러 분야가 되는 거죠. 지금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안 들어가면 방위 산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산업까지 전부 비교 열의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무기 체계가 예. 드론이라든가 AI가 접목이 됐었을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지 우리는 봤죠. 네. 그래서 우리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도 제일 많이 오른 것 중에 하나가 팔란티어라는 기업 아닙니까? 이미 쓰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훨씬 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그 전투 헬기 있죠. 공격용 헬기에 대한 구매를 중단했다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왔어요. 왜요? 아파치 헬기. 크고 드론이 둔하고 훨씬 필요 더 없으니까. 나가는 거니까. 필요 예. 없으니까. 필요 없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비용 대신 이걸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걸 쓰게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드론이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또는 AI가 그 어떻게 접목이 되느냐에 따라서 무기 체계가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무기 체계가 만약에 AI하고 연동이 안 되면 사실상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전장터가 되는 거죠. 즉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무인도 있어야 되는 거고 유무인 복합 체계 여기에 AI까지 연결돼서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느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볼게요. 방위 산업이네, 방위 예, 산업. 이기고 지구의 개념은 둘째치고 저기는 무인이에요. 그러면 저기는 인명 피해가 없는데 우린 사람이 싸워본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용납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저기도 무인이면 우리도 무인이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기계끼리 싸우게. 그래서 이길 수 있게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적은 걸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고 또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뭔가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게 되려면 지금 로봇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AI는 필수라고 봐야 돼요. 최근 나온 드론 같은 경우도 이제는 보통 우리가 조종을 하든가 뭐 그랬는데 요즘 그런 게 아니라 AI가 지가 알아서 목표물만 설정하면 지가 알아서 피해 나가는 걸로 바뀌고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일단 무기부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미국은 AI가 버블이었대. 그래서 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더 이상 못한대. 그래서 기술 개발이 여기서 이제는 스탑하고 있는데 중국은 국가적으로 해서 했다. 그럼 사실 미국이 지는 거예요. 근데 그 그렇죠? 국가 프로젝트를 지금 사기업들이 하고 있는 거군요. 마이크로소프트니 부족하면 아마존이니. 그래서 뒤에 국가가 나설 게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이게 국가가 많이 밀어주는 정도가 그냥 너희들이 해라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느 정도 됐었을 때 사기업하는데 밀리면 나름대로 밀어주게. 버거울 수도 있잖아요. 그땐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국가의 역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살이 걸려 있어요. 국가의 살.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가 거품이다. 이런 얘기는 좀 거품이든 아니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연구비 투입에 뭐 부담이 크다라든가 뭐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있으나 거품이라고 하기에는 그 인류의 달 착륙 모험이 거품이다라고 한 적은 없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이상하네. 왜 재밌는 현상들이 나타난 거냐면 기존에는 우리가 있었던 대부분의 개발이 군사용이 먼저 개발되고 민간에 적용됐는데 예. 이번에는 민간이 먼저 하고 그게 군사에 적용되는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정부가 뒤에서 밀어줄 수밖에 없는 최초의 그렇죠. 인더스트리네요. 당연하죠. 주식시장에서 만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교육사령부에서 나름대로 드론과 관련돼서 시연을 했는데 그 시연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민간 드론 업자들이 이제는 드론과 관련해서 이렇게 전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고 실험을 했을 거잖아요. 네. 그걸 채용하기 위해서예요. 보통 우리가 예전에 인터넷도 군사용이 먼저 나왔거든요. 네. 군사 전략에서 나온 게 인터넷이었었던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 입고 다니는 대부분의 옷도 원래 군사적으로 먼저 개발이 된 거예요. 우리 버버리 알고 계시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나쁜 용어로 많이 쓰이잖아요. 바바리맨 바바리맨. 이렇게 그죠? 그 버버리도 원래 군복이에요. 그럼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독일 군복 중에서 제일 유명했던 그 보스라는 애들이 만들었나? 그래가지고 되게 유명했던 군복도 있었었고 대부분 여러분들 입고 다니는 예쁜 옷 이렇게 하면은 거의 군복에서 차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인터넷이 됐든 뭐가 됐든 먼저 군사용이 개발된 게 실제 생활에서 이용된 케이스인데 이번 케이스는 먼저 민간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장되면서 이게 반대로 군사적으로 채용되는 케이스고 또 넘어서서 국가적으로 산업에 채용되는 케이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뭔가 이전보다는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첫 번째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AI를 너무 작은 그림으로 보면 안 된다. 단순히 주식시장 측면에서 뭔가 좀 주가가 좀 올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버블이 아니다라고 해서 쉽게 끝났다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이르다라는 거죠. 뒤에 국가가 예. 있는 거의 최초의 산업이다. 그렇죠. 특히 두 가지 면에서 첫 번째는 그래서 지금 투자하면 성능이 안 좋아지고 있느냐는 얘기죠. 여전히 투자를 했더니 성능이 많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제미나이가 그랬을 거고 지난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구글의 그죠?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GPT도 마찬가지고 어때요? 더 투자하니까 더 좋아지죠? 네. 그러면 더 투자를 해야죠. 더 좋아지면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중국이 투자를 안 하나요? 아, 중국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투자 안 했어. 그럼 같이 중단해도 되겠지만 중국은 계속 나가잖아요. 근데 내가 안 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 안 하면 미국이 제조업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비용을 감당하려고요? 안 된다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큰 틀에서 산업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외교 안보적으로도 사실 이거 안 했을 경우 패권에서 밀릴 수 있다는 걸 미국은 너무나도 잘 알고 그래서 붙인 이름이 제네시스 미션이다. 그러니까 정말 제네시스 미션이 얼마나 큰 미션인지 얼마나 미국이 살을 걸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시작되고 이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것과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기업 차원에서 이 기업들 너무 많이 투자한 것 같아. 뭐 주식도 많이 올라서 PBR 얼마인데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거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접근하는 거였던 방식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군님, 네.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예전처럼 이익이 얼마나니 뭐 내년이 실적이 어떻게 되니 요거는 갈 거고 꺾일 거고 지금 이런 잣대가 아니야. 그렇죠. 이거는 국가가 목숨 걸고 쏟아붓는 인더스트리야. 네. 라는데 동의한다면 이거는 그럼 지금보다 2배, 3배, 10배 계속 올라도 국가가 야, 아직도 국가는 I'm still hungry 이러고 있네 하면 끝없이 올라가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식이 끝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성능 개선에 목적을 두겠죠. 국가 입장에서는 주식이 얼마다라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예. 그거보다는 이 AI가 성능이 계속 개선되는 건지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뒤지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걸 볼 그런 거라고요. 것들을 판단하면서 계속 지원을 이어나가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기업들이 잘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예. 혹시 기업들이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자금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나름대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뭐 구글 뭐 모르겠어. 구글 설마 망했어? 오라클도 필요하다면 안 망할 거는 같아요. 예. 또 브로드컴 뭐 안 망하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와주겠지. 근데 국가가 부돈 안 나게 도와주는 거랑 지금 주가가 여전히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거는 좀 연결고리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돼요? 여기서 더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예. 지금 우리나라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게 투자와 관련된 기업들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주가 상승에는 큰 이견이 없겠죠. 나중에 AI라는 게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져서 그 모델이 유료화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건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반도체 돈 안 주면 안 주잖아요. 네. 우리 외상이라는 게 있나요? 싫으면 안 팔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린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한번 좀 더 네, 깊게 들어보죠.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박스 친 거 한번 볼게요. 그렇죠? 맨하탄 프로젝트가 독일과 핵무기 경쟁에서 태동했듯이 제네시스 미션은 중국과의 AI 주도권 싸움을 겨냥한 것이다. 이 의미를 그대로 해석을 해드리면 중국이 AI와 관련된 투자를 멈추지 않으면 우리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것들을 알고 얼마 전에 샘 올트만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보증서주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번에 우리가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스타게이트 하고 있는데 이거 정부가 보증서줘 이런 얘기했다가 그죠?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샘 올트만이 없는 얘기를 했을까요? 분명히 샘 올트만이라면 저보다 이런 것들에 훨씬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그 숨겨진 이면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정말 잘 달려가는데 내가 돈이 부족하면 정부도 나서야 된다라는 걸 은연중에 또 그런 얘기가 있었을 수도 있죠. 이건 물론 추정입니다. 이거는 뭐 확인된 바는 없지만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들이 뒤에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 보셨겠지만 이거는 AI 개발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거고 어차피 주도권이라고 해봐야 중국과의 경쟁인데 여기서 뒤지면 중국과의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뭘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2차 대전 프로젝트 했던 것만큼의 국가적 노력이 요구된다. 그럼 국가가 노력할 게 뭐 있어요? 애들 안 되면 뒤에서 받쳐줘야 되는 거죠. 지금 국가가 돈 쏟아붓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큰 의미가 최근에 발표가 됐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서 뭐가 중요한 거냐? 그 다음 부분들이 중요한 게 여러분들 최근에 발표했던 걸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국가가 해줘야 될 것 중에서 먼저 해줘야 될 게 있겠죠? 네. 그게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 최근에도 있었던 건데 조금 이제 자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조금 고민이 많은데 자, 요거 보셨습니까? 자, 그래서 한국이 미국한테 돈을 뜯겼잖아요. 일본도 뜯겼잖아요. 네. 우리가 제일 고민했던 게 뭡니까? 그거 어디다 쓸 거지? 미국이 마음대로 투자한다는데 어디다 쓸 거지? 자, 아까 분명히 그랬습니다. AI와 관련된 게 뭐다? 최우선 과제가 뭐다? AI라고. 근데 미국 입장에서 놓고 보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내가 기업들을 위해서 이 기업들에서 내가 최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게 뭔가 고민해 봤더니 그게 뭐예요? 전기였던 거예요. 전기였다. 그렇죠? 예. 지금 기업들한테 물어봤겠죠? 야, 내가 지금 니들 AI 하는데 야, 뭐가 제일 힘들어? 그죠? 뭐가 제일 힘들어 했더니 두 가지 얘기를 했겠죠. 일단 돈이 조금 부족합니다. 뭐 그렇죠? 그랬더니 그거는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 조달이 가능하죠. 여전히 채권을 찍을 수도 있고 증자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전히 기업들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만한 능력들이 충분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죠. 뭐죠? 전력 부족입니다. 전력 부족 해결하지 못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미국 상무장관이라 얘기를 했지만 실제 트럼프가 사인을 했죠. 이거 7,500억 달러 어디 가져가? 예, 전력에 투자를 해. 전력 중에서도 어디로 가? 일단 원전 무조건 때려박아. 그래서 열 몇 개 싹 짓지. 그걸 누구 돈으로 지어요? 우리 돈으로 지어요. 또 일본 돈으로 짓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 돈이 여기로 간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최우선 과제로 현재 미국 기업들이 AI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게 전력이라는 걸 알고 있고 전력과 관련해 지금부터 투자 안 해놓으면 나중에 경쟁력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 어제 신문이었었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면 중국이 왜 앞서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중국이 앞서 있는 게 전력이래요. 여러분들 중국 가 보시면은요 아파트 단지 가운데로 고압선이 지나가는 국가예요. 네. 한두 군데도 아니고 우리나라 같으면 머리 띠들르고 난리 날 일인데 여기는 그게 가능한 국가죠. 그 다음에 전력을 많이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또 보세요. 미중 AI 다음 전장은 로봇이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현재 미국이 패권을 잡기 위해서 서둘러야 되는 산업 두 개가 있다면 AI와 로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나중에 기업들도 또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향후에 패권을 잡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뭐다? AI하고 로봇 분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부의 지원 또는 기업들의 어떤 그 노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산업이 클 때마다 그 관련 기업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었던 주가 움직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핵심적인 부분들은 미국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걸 발표했는지에 대한 기본 컨셉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네. 이 제네시스 미션이 얼마나 절박한 미션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이 제네시스 미션이 밀어주는 첫 번째 미션은 전력과 로봇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나름대로 또 기업들이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을 땐 정부가 또 역할을 해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염두에 둬야 됩니다. 최소한 뭐라면 중국한테 밀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최소한 중국은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 되고 있다라면 그건 국가적으로 나서서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일단은 법으로 명시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런 산업의 변화를 굉장히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한 가지 또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글로벌 밉상 하나 있죠. 마이클 버리라고. 그죠? 마이클 버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합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김지영 기자님이 쓰신 기사인데 이게 어제 기사예요. 그죠?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AI 거품 언제 터질지 알 수 없어. 자, AI 거품 맞대요. 근데 언제 터질지 알 수 없어라고 했는데 보세요. 설령 거품이 붕괴하더라도 그게 1, 2년 뒤에나 쉽게 얘기하면 터져도 지금은 아닌 것 같고 1, 2년 뒤인 것 같은데라고 본인도 넌지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공매도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길게 들고 가야 성공을 하는 건데 실제 마이클 버리가 2008년에 성공했던 건 3년 동안 계속 안 된다 연부를 외웠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3년 동안 주가는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는 코스피 지수가 그 3년 동안 1000에서 2000 더블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 기준으로 놓고 봐도 우리가 2500 정도에 기본 5000까지는 올랐다고요. 그리고 나서 빠졌다라는 거죠. 항상 많이 빠질 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 버리도 버블인 건 같아. 그리고 나중에 붕괴될 수 있는데 그 시점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뒤일 것 같아. 그러니까 미리부터 안 된다고 공매도 치시면 안 됩니다라고 신문기사에 어제 낸 거예요. 신중치 못하자. 그죠? 공매도는 단기 거래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길게 보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길게 보고 얘기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된다. 그래서 처음에 이 친구가 공격했었을 때는 이런 공격을 한 거죠. 그죠? 야, 너희들 지금 너무 많이 투자한 거 아니야? 1번. 두 번째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회계적으로 야 너희들 감가상각이 원래 3년밖에 안 되는데 6년이라고 했으면 회계 부정하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 이 친구도 마이클 버리도 회계 전문가는 아닙니다. 의사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는 세계 시가총액 1위예요. 세계 1위예요. 근데 세계 시가총액 1위에 대해서 전 세계에 있는 회계사들 중에서 그 한 명도 왜 지금 회계 부정이라고 얘기를 안 할까요? 아니니까. 그렇죠? 그럼 최소한 이 친구가 얘기하기 전에 학계에서라도 미국 학계에서라도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회계하는 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교회로 가셨나요? 회계하라? 목사 되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안 웃깁니까? 그냥 약간 좀 썰렁했나요? 역시 개그는 포기하는 거예요. 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나름대로 어쨌든 고민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마이클 버리가 얘기한 게 온당한 건지 전 세계 회계하시는 분들이 세계 1위 시가총액을 놓고 보고 아무 얘기도 없다라면 네. 그럼 누구 얘기가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중요한 건 그렇다 하더라도 이 친구조차도 터져도 지금은 아니고 1, 2년 뒤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1년 뒤라고만 해도 지금부터 큰 거죠.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1년 동안은 더 많이 오를 거야. 이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처럼 기다가 1년 뒤에 죽어가 아니고요. 원래 버블이라는 게 많이 올라. 자, 보실래요? 다시 한번. 자, 이런 얘기하죠. 실제 주인공이 마이클 버리는 거품이 언제 터질지 예측할 수 없다며 공매도를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거품이 붕괴하더라도 이렇게 알아타는지 되게 오래 걸리며 AI 거품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대요. 거품인데 더 커진다. 우리 표현을 해볼게요. 더 많이 오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간 얼마나 잡았어요? 1, 2년 뒤로 잡았어요. 그러면 저라면 1, 2년 뒤에 많이 오른 거 투자하다가 내려오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지금 그만두고 1, 2년 오르는 거 보면 그래요.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1년 오르면 평생 벌 거 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시장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마이클 버리가 투자자들한테 메일 보낸 게 있거든요. 그 지금 유료방 하잖아요. 그 유료방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중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야, AI 관련 기업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데 언제 돈 벌어? 이 얘기 하시죠? 마이클 버리는 그건 결코 버블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당신들이 지금 너무 많이 투자해놓고 뭘로 돈 벌어 고민하는데 그건 버블이 아니야. 그건 버블이 아니야. 그럼 뭐가 버블이냐? 공급 과잉이요. 그렇죠? 실제는 글로벌이 AI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만큼만 필요한데 이만큼을 투자한 거 그럼 나중에 이 과하게 투자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게 마이클 버리의 입장인 거지 원래 신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투자해 놓으면 바로 돈 버는 게 아니라서 지금 저렇게 많이 투자해 놨는데 지금 어떤 걸로 돈 버는 거냐 이거는 논란의 중심도 아니고 그건 버블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관론자조차도 이렇게 투자했는데 뭘로 돈 벌어? 이걸 가지고 버블이다 아니다 논란이라면 이건 빼세요. 이건 확실히 빼세요. 그죠? 진짜 버블은 지금도 말씀하지만 공급 과잉이 문제인 거예요. 공급 과잉.
정말 이만큼만 투자해야 되는데 이만큼 해놨어. 나중에 보니까 아 이만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그만큼 투자를 안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 예를 들면 투자를 해놨는데 원래 요만큼만 해야 돼. 이만큼 했으면 나중에 이게 다 유유설비가 되잖아요. 유유설비가 되면 그 기간 동안 이 유유설비가 다 소진될 동안 반도체 주문이 안 들어오겠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우리는 버블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너무 많이 투자했는데 투자한 거에서 돈을 언제 버냐. 이건 버블이 아니다라는 점을 마이클 버리도 시장에서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도가 투자되고 바로 돈 번 게 아니에요. 돈 버는데 한참 걸렸고요. 자동차 발견되고 나서 자동차에서 만들고 나서 마차가 더 오랫동안 다녔다고요. 2차 대전 때 여러분들 2차 대전 때 되게 재밌는 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알고 계시죠? 네. 예,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하는 날을 우리는 D-Day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 작전명 이름이 D-Day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하고 나서 되게 놀란 게 뭐냐면 독일군이 물자를 나는데 마차로 나르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 당시에 연합군으로 영국에서 넘어왔었을 때 야 독일이니까 기계화돼 있을 거야. 그래서 전차 아니면 뭐 자동차로 모든 물품을 실어 나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어이없게도 마차로 나르고 있는 거 보고 되게 기절했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 당시도 그랬어요. 그렇죠? 그랬던 것처럼 뭔가 돈을 버는 거는 시간을 두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투자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떤 기업은 거기서 선두에 서겠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렇죠? 구글처럼 애플처럼 그런 기업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는 게 우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투자가 많이 됐다고 해서 버블이다라고 부르는 건 일단은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도까지 투자 안 해도 되는데 너무 많이 투자해 놓은 게 문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AI는 투자를 하면 할수록 성능이 좋아져요. 이건 과잉 투자라고 부르기가 애매하죠. 내가 여전히 투자를 했는데 쓸데없는 걸 투자하는 게 과잉 설비 투자인데 투자를 했더니 성능이 좋아져요. 그걸 과잉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우리가 조용히 곱씹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이제부터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요거 한번 보실래요? 이게 12월 13일 기준으로 이번에 치열한 AI 성두 경쟁이 있는 그림을 그리는 건데 여전히 제미나이 3가 1등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번에 GPT가 5.1을 내놓으면서 바짝 추격했죠. 그렇죠? 여러분들 불과 한 달 추격했더니 다 따라오네요. 네. 와, 이게 투자만 잘하면 여전히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나노 바나나 이런 건 여전히 제미나이가 잘하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 면에서 GPT의 강점도 있고 여전히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는 70%인 여전히 챗GPT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세계 1위가 여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계 1위에 누가 아성을 무너뜨린 거죠. 그렇죠? 무너뜨린 게 아니라 이제는 따라온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경쟁은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요? 더 치열해지는 경쟁들이 된다면 투자를 여기보다 덜 하겠습니까? 더 하겠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 지속적인 코드레드가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코드레드가 여러분도 아시겠죠? 비상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들 코드레드보다 더 위가 하나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농담 같은 아니에요. 거 이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예. 예, 저는 굉장히 진지한 사람입니다. 예, 예. 코드블루가 더 위입니다. 코드 블루. 예. 여러분들 병원에서 코드블루가 뭔지 아시죠? 예, 심정지. 심정지. 상태예요. 예. 훨씬 더 위중한 게 코드블루입니다. 저희 이제 아버님께서도 이제 심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심장 그쪽에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거기 있었거든요. 코드블루 나오면 진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맞는지 모르는데 그때 병원에 물어보니까 유일하게 중환자실에서 24시간 불을 안 끄는 동이 그 심장병동이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거보다 더 위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건 아니고 코드 레드가 했다라는 건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는 이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는 치고 나가는 기업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동안에는요 치고 나가는 기업이 없었어요. 이게 되게 달라진 게 뭐냐면 불과 얼마 전까지는 제미나이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시장이었냐면 새로운 모델 나오면 걔가 제일 좋은 거야. 이번에 그록이 나왔어? 그럼 걔가 제일 좋아. 그 다음에 제미나이가 나왔어? 그럼 또 얘가 제일 좋아. 그 다음에 또 GPT가 나오면 얘가 제일 좋아. 무슨 얘기예요?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은데 새로 나온 애가 그냥 좋은 것 뿐이었어. 버전업만 했다. 예, 버전업만 되면.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요번에 나온 제미나이부터 달라졌죠. 새로 나와서 좋아진 게 아니라 획기적으로 확 치고 나갔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GPT가 1등하고 있다가 와, 얘 봐라. 나를 긴장시키네. 제미나이에 대해서 인정했잖아요. 샘 올트만이. 그럼 나도 치고 나가서 몇 주 동안 했더니 또 쫙 따라왔죠. 그럼 나머지 기업들은요. 나머지 기업들은 이거 두 개 보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밀리면 내 회사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더 치고 나와야 되겠죠. 그죠? 너희들이 2를 투자하면 내가 3을 투자할게. 우리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1등이 4시간 자면 나는 밤새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야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노력이 저는 내년 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지금까지 이걸 과잉 투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오히려 내년에도 투자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부터는 더 치열한 생존 경쟁에 내몰리는 게 이 기업들의 어떤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조금 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예.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잘 봐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죠? 오라클, 그죠? 그 다음에 챗GPT, 챗GPT, 그죠? 오픈 AI죠. 그 다음에 몇몇 기업들이죠.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는 뭐까지 있었냐면 브라이존, 맞죠? 브로드컴까지, 브로드컴? 그죠? 여러분 일단 브로드컴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GPU만큼 이익률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 가정 자체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TPU라는 거, 흔히 얘기하는 거 NPU라고 불리는 거죠. 추론 칩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GPU 칩은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건 범용 칩이에요. 범용이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어떤 기능인지 다 되고 버전이 바뀌어도 다 돼.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요? 비싸요. 두 번째는 전기도 너무 많이 먹어요. 그런데 내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가 필요 없어요. 범용이 있는 다 있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범용은 전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는 수학만 필요해. 그러면 수학에 특화되게 칩 좀 만들어 줄래라는 게 NPU, TPU 또는 이걸 주문형 반도체라고 해서 ASIC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더 비싸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기능을 줄여서 만들었는데 그리고 특정 기업에 그저 최적화돼서 만들었으면 이게 더 비싸면 이상한 거잖아요. 영업이익률이 이거보다 높을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걸 다 맞는 키와 요것만 사용하는 키가 이익률이 같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브로드컴 나름대로 그런 거지. 그게 버블의 잣대로 된다라는 건 저는 조금 더 너무 우리가 기대가 좀 과도했던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오라클이라든가 오픈 AI의 문제를 사람들이 버블이라고 얘기하면서 얘들을 잣대로 되는데 그러면 이 기업들만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지 다른 기업도 주가가 빠지나요? 최근에 테슬라가 주가가 빠졌던가요? 계속 올라오고 있죠. 구글이 약간 고점에서 좀 쉬어가긴 하지만 다른 움직임을 보였죠. 잘 보시면은요. 돈 있는 기업과 돈 없는 기업이 나뉘고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죠. 구글이나 테슬라는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벌고 있는 걸로 투자를 하니까 너희들은 괜찮겠는데 라고 하는 건데 오라클이나 오픈 AI한테 야 너희들은 크게 돈 벌고 있는 것도 아닌데 특히 오라클 같은 경우는 돈은 안 벌진 않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부채가 있는데 감당 가능하겠어? 특히 오픈 AI한테 걸려 있는 거죠. 그죠? 나중에 오픈 AI가 오라클한테 줬던 주문을 이행을 할까?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그게 사실 조종의 핵심이거든요. 사실 보면 그게 다였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AI에 대한 투자 규모가 너무 천문학적으로 커서 그런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크게 투자했던 적이 없거든요.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느냐? 챗GPT가 처음 나왔던 해에 92억 달러인가?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92조 정도. 그러니까 100조가 조금 안 되게 미국에서 기업들이 투자했는데 올해 기준으로 500조가 넘어요. 올해 기준은 지금 2, 3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투자 규모가 벌써 5배 늘었는데 내년에 그거보다 더 많아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77조예요, 올해. 우리나라 예산만큼을 투자에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역사상 이렇게 많은 투자 금액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입이 쩍 벌어진 거죠. 와, 이렇게 많이 투자되는데 내년에는 더 늘어나고 내후년에는 더 늘어나는데 너희 기업들 돈 벌어서 이거 감당 가능하냐? 그런데 그 이전에 챗GPT 너는 돈 버는 애도 아닌데 이거 감당 가능하겠어? 이거예요. 이걸 버블이라고 보면 안 되죠. 진짜 버블은 뭐냐면 투자를 했는데 너무 과잉일 때 문제인 거지. 지금 우리의 우려는 뭐냐면 네가 돈이 없는데 투자할 수 있어예요. 간단하게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가난한 집과 부잣집 이게 지금 차이가 나면서 너는 돈도 없는데 나중에 이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라는 의구심인 거지. 이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버블의 개념하고는 저는
되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냉정하게 지금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려했던 게 뭐였었던가.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했었어요. 그렇죠? 이 자체가 버블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만큼 투자 규모가 큰데 근데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미국의 빅세븐,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7개 기업의 1년 이익이 8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벌어서 가능한 거죠. 아직까지는. 근데 내후년부터는 이게 넘어서는 거예요. 내년에 지금 700조 정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700조 정도 투자가 얘기 나오고 아마 2028년 되면 벌어들인 것보다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까지 그렇게 갈지 아니면 그 이전에 또 다른 게 있을지는 또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기술은 발전을 하고 발전하는 가운데서도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 지금 시장에서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떤 고민하면 이 정도 전기 안 먹고 더 성능이 좋아지는 일은 없을까? 그러니까 저전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또는 칩 관련해서도 학습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성능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라는 것도 계속 연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저 어렸을 때 눈만 뜨면 사회 시간에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30년 뒤에 석유 고갈돼. 30년 전 석유 고갈돼. 지금도 석유 있거든요. 왜? 효율성이 좋아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정에서 쓰시는 전기료 한번 봐보세요. 에어컨 하나만 넣고 들면 이전에 비해서 에어컨들의 그 전기가 이전보다는 훨씬 덜 잡아먹죠. 사실 획기적으로 전기를 덜 잡아먹고서 효율이 좋아져서 최근에 상용화된 게 뭐냐면 그 세탁기 말고 옷 말리는 건 뭐죠? 건조기예요. 이전의 건조기는 이게 가스 방식이어가지고 배관도 뚫어야 되고 전기료도 너무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 그런 거 없이 개발이 되면서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비관적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린 또 다른 아이디어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똑같은 성능을 내는데 전기를 덜 먹게 하는 기술들이 혹시 개발되는 건 있는 것들인지 지금 연구가 너무 활발하거든요. 또는 반대로 학습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도 이 정도 성능을 낼 수 없는 건지 그게 얼마 전에 우리가 했던 딥시크에 대한 충격이었던 거잖아요. 계속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현재 있는 상황만 놓고 다 안 될 거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제가 보기엔 버블의 논란의 가장 큰 핵심은 비싸다 싸다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는 너무나도 우리가 평생 보지 못했던 규모의 투자 규모다 보니까 와, 이 투자 규모가 감당 가능하겠어란 우려가 일부 기업들 중심으로 돈을 벌지 않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너희들은 이거 쉽지 않을 건데 나중에 이거 계약 이행 가능해?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제가 보기엔 재무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 같아요. 이거는 버블이라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죠? 돈이 없어서 투자를 할 수 있겠어라는 의구심과 투자를 잘했고 뭐 했는데 너희들이 투자한 것들은 과잉 설비화라는 거는 분리해서 보시자라는 얘기입니다. 저런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버블이란 단어를 너무 다르게 있는 용어를 sa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걸 가지고 이걸 버블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잉 투자나 네. 투자 비용 감당이 안 되는 건 다른 거죠. 안타까운 문제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너무나도 다른 거죠. 그리고 이조차도 국가 프로젝트예요. 세계 1위가 챗GPT예요. 근데 이 기업을 가만히 놔둘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 오히려 넌센스일 수도 있는 것 저 같습니다. 뒤뚱뒤뚱 뛰다가 넘어지면 트럼프가 붙잡아서 뭐 주긴 줄 것 같기도 해요. 위험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뭐 심정적으로 동의도 다 되면서도 예전에 닷컴 버블이 무너졌을 때 더 이상 닷컴에 대한 투자가 없어서 무너졌냐면 예, 없어서 무너졌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자료도 있어요. 예, 봅시다.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이건데요. 컴퓨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닷컴 버블 때 전 세계에 있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가구당 하나씩 컴퓨터 사는 게 일이었었어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컴퓨터 사주면 좋은 부모, 안 사주면 나쁜 부모. 이때가 그때였었어요. 그 당시에 컴퓨터 한 대가 300만 원이었었어요. 맞아. 지금 돈으로 3천만 원이에요. 근데도 부모님들은 다 지불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수요가 많아지니까 이 당시에
제일 많이 생긴 회사가 컴퓨터 회사였었어요. 맞아. 세진 컴퓨터, 삼복 컴퓨터, 현주 컴퓨터 등등등등. 그리고 지금은 핫플레이스가 성수동이죠. 그 당시는 용산이었었어요. 용산 전자랜드라는 데 가서 전자상가 가서 그래픽 카드는 뭘 쓰고 이런 거에 아는 게 지식의 척도였다고요. 그렇죠? 그래픽 카드는 시게이트 걸 쓴데 어디 걸 쓴데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때 얼마나 과잉 생산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엄청나게 과잉 생산을 했고요. 그 결과 생산이 너무 포화가 됐겠죠. 근데 그 다음 해부터 수요가 거의 없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판매량 봐보세요. 출하량. 어떻게 됐나? 아예 급전지하로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얼마나 공급이 과잉이었는지 옆에 보세요. 몇 프로 싸게 팔아요? 74%.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싸게 팔 정도로 공급 과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한 기업이 무너집니다. 그게 지금의 하이닉스입니다. 이 당시의 이름이 현대전자. 현대전자였고 이때 어려워진 거. 왜냐면 여기에 맞춰서 설비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고 설비가 남아 돌죠. 그렇죠? 디램도 남아 돌죠. 그래서 기업이 무너졌고 그래서 55대 1 감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현대전자란 이름이 없어지고 SK그룹 인수가 되면서 SK 하이닉스가 됐었던 사례가 이때 아픈 기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공급과잉입니다. 그렇죠? 확연하게 공급과잉입니다. 이때는 세계가 계속 좋을 줄 알았어요. 그죠? 계속 내 컴퓨터를 사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찍어대고 그래서 우리나라 10대 그룹 안에 삼복 컴퓨터가 들어가고 이런 세상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 세상이었다가 결국 기업들이 지금 그중에서 단 하나도 살아있는 기업들이 없다라는 놀라운 사실이 이 당시를 통해서 증명이 됐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공급과잉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큰 어떤 위기가 있었던 이것 때문인지 최근에 재밌는 게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주문량이 천문학적이거든요. 네. 그죠? 천문학적이라고 회장께서 직접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설비 투자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주문 받는 만큼만 안 돼요. 이거는 공급 과잉이 아니에요. 야, 엄청나게 들어올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엄청 설비를 늘려볼까? 쭉 늘려봤는데 나중에 이게 가수요였어. 실제 주문만 들어왔지 그중에 뽕이 너무 많았어. 왜냐면요. 너무 좋을 때는 가수요가 많아요. 그러겠죠. 최근에 반도체가 6배 오르니까 내가 주문해도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주문하고 저기도 주문해서 한 10군데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하나 올 거니까. 그래서 그 주문이 다 진짜라고 보기 어려워요. 지금 반도체 기업이 가만히 서 있는 이유도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앞에 보니까 우리 CT에 계신 이세철 위원이 왔다 가셨던데 그분이 저보다 훨씬 잘하시니까 그분 말씀을 들어야 되겠지만 그분 말씀 제외하고 나서더라도 대부분 이렇게 평생 보지 못했던 주문이 들어오면 나중에 보면 물건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럴 때는 자동차도 그랬거든요. 한 사람이 여러 개 주문을 해요. 그죠? 그죠? 그날 올 수 있을 거니까. 그럼 이게 내년 상반기가 되면 거품이 꺼질 거잖아요. 그죠? 진짜 수요는 있을 거고 가수요는 빠질 거 아니에요. 그때 보고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자 아마도 반도체 기업들은 설비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소극적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이런 의구심들이 해소되면 이 정도가 진짜였구나라는 것만 판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새롭게 달라지는 어떤 모습들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충분히 납득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저도 베팅을 하라면 그쪽인데 극단적인 가정을 하나만 해볼게요. 네. 내년에도 엔비디아 제품은 계속 만드는 족족 팔려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이미 기다리고 예. 있다면서요. 풀 캐파로 돌릴 거예요. 아마 내년에도 요즘하고 분위기 비슷하겠지 뭐. 네. 없어서 못 팔고 네. 그 가격은 계속 오르고 그런데 예를 들면 근데 엔비디아 주가가 그걸 반영해서 지금부터 어차피 가정이니까 한 10배 올랐다고 생각해보세요. 내년 3월쯤 엔비디아 주가가 10배 올랐어요. 그때 가서도 거품입니까라고 물으면 똑같이 무슨 소리야? 주문은 계속 밀려들고 있고 투자는 계속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AI를 한다고 하잖아. 그럼 그때부터 또 10배가 올라서 그해 가을이 됐다고 가정했는데 여기서 10배 가면 버블은 아니었네요. 맞아요. 예. 그렇죠. 예. 맞아요. 그렇게 됐어도 똑같은 이유로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100배, 1000배, 10,000배를 가도 버블이 아니라는
이게 그거는 아닌 것 같은 그렇지 않아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예.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예. 그런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차트가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잠깐만 다른 거 보여주세요. 네. 하도 넘기고 있어서 예, 그걸 쉽게 보시면 여기 그림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 얘기가 맞는데 또 예상 질문이 예. 이거 이전에 보여드린 건데 지금 어때요? 실적만큼 주가가 오르죠? 근데 진짜 버블이 되면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좋아지는데 주가가 선반영을 해요. 왜 버블이 오냐면 야 엔비디아가 이렇게 좋아지면 앞으로 5년 뒤에는 이렇게까지 주문을 받을 수 있어. 그걸 미리 반영하는 게 버블이에요. 네. 버블은 실체가 거품이잖아요. 그죠? 그 실적이 실제로 안 나와요. 그 말은 PER이 자꾸 높아진다는 거네요.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 예, 말도 안 되게 높아지는 거죠. 아 근데 지금까지는 따라오고 비슷했어요? 있어요. 예. 지금은 그렇게 약간 비싼 건 하지만 과도한 수준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시스코처럼 이 당시 보시면 어닝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죠. 보시면 개선이 되죠. 근데 이 개선이 되는 거 시장에서 과하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5년 뒤면 10년 뒤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돼? 주가야 오르자라고 해서 수십 배씩 올라대는 거예요. 그래, 그럼 이게 버블이에요. 엔비디아는 그렇다 치면요. 예를 들면 구글. 예. 구글은 지금 돈을 인공지능에서 그렇게 벌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돈을 거기서 쓰니까. 네. 그러니까 구글은 지금 아마 이익은 줄어들면서 잠깐 여기서. 커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네. 구글이 버블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네. 구글 가지고 꿈을 꾸진 않을 것 같아요. 음. 예. 구글이 좋아질 건 같은데 음.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버블의 주인공은 아. 이 친구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버블의 주인공은 반드시 드림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드림, 꿈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다 동의가 돼야 돼요. 그죠? 누구한테 물어봐도 야 조만간 그게 될 것 같지 않아? 믿어 의심치 않지? 이런 게 돼야 돼요. 근데 실적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걸 미리 반영하는 게 버블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땐 매그니피션트 7, 즉 미국에 있는 빅7 관련 주식들 중에서는 사실 그럴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되려 중소형 기업에서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뭐 예. PER이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일 100이 거고. 넘고. 예,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팔란티어. 예. 옛날에 100이 넘잖아요. 새로운 기술이 1년 만에 150배 오른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 이전에 안 오다가 한 번에 그렇게 올랐어요. 네. 그런 게 진짜 버블이거든요. 실적을 막 주가가 실적만큼보다 더 많은 배수로 뛰고 있다면 많은 배수가 아니라 터무니없는 배수로 올라요. 많이 뛰는 건 버블 아니에요. 그건 과열이지. 어느 정도 PER이라는 게 우리가 적정 수준이지만 그걸 넘어설 수 있잖아요. 대충 우리가 그 예. 숫자를 감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거에 비해서 보통 한 10배 이상 뭔가 밸류에이션을 줄 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퍼 10배 정도 되면 막 100배 가고 1000배 가고 이런 식으로. 100배를 줄 때. 그러니까 퍼가 100이면 예를 들어서 퍼 10배가 기준인데 15배 이런 건 버블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지금 되게 비싸다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건 버블은 아니에요. 업종 평균보다 뭐 10배, 업종 100배, 평균이 완전히 무시가 네, 됩니다. 무시될 때. 예. 그럴 때 100배 뭐 이렇게. 그러니까 100배까지 가기 이전에 시작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순간 놓고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쉬워요. 밸류에이션이 딱 이 정도가 버블이다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우리가 밸류를 안 따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버블이에요. 과거에는 그래 왔죠. 그렇죠? 예. 사실. 근데 앞으로도 그래요. 지금 이렇게 그때도 똑같이 따졌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신입사원 때 99년 닷컴 버블이었거든요. 근데 선배님들 중에서 돈 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따지고 있어서. 버블은 따지면 돈 못 버는 거잖아요. 그죠? 당신들이 볼 때 비쌌거든요. 안 샀어요. 하긴. 안 샀어요. 근데 그 뒤로 10배, 100배가 오른 거야.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10배, 100배 오르니까 그때 따라서 하더라고요. 이젠 이게 대세야 그러고. 논리 없고. 차라리 끝까지 지조가 있으면 괜찮아요. 야, 이건 비싼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혹시 여기서 10배가 오르고 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 여전히 비싸니까 나는 손 안 댈래. 그럼 당하지도 않아요. 네. 이득이 적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섣부르게 야 이건 비싸니까 하면 안 되라고 하다가 10배 오르니까 그때부터 그게 대세래요. 대부분의 버블들이 그래서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냉정하게 버블이라는 것도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언론에서 떠드는 것만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버블에 대한 단어를 적절하게 사용하거든요. 전 그것부터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하워드 막스도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보니까 비성적 광기도 없는데 그분 우리 그 3프로에도 자주 나오시지만 그분조차도 지금 버블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워렌 버핏은 따라 샀어요.
근데 며칠 전에 댓글이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지금 팔았을 수도 있잖아. 아, 여러분들 워렌 버핏이 단타 하시는 분입니까? 아, 오늘 샀다가 내일 팔았어. 꿀꺽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한 번 사시면 5년 10년 가져가시는 분이라고요. 그죠? 그런 분이 샀으면 지금 비싸면 샀겠느냐고요. 최소한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베팅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판단해 보시면 쉽잖아요. 저는 되게 웃겼던 게 예전에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일본의 5대 상사 투자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왜 아무도 안 따라 사는지 이해도 못했어요. 사준다고 얘기도 하고 사는데, 그리고 정말 많이 올랐는데, 그리고 딴 데 가서 물 먹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 뭔가요? 세계에서 제일 잘하신 분이 답안지도까지 줘가면서 이거라고 하는데 우린 딴 답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그죠?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정말 세계적으로 그래. 그죠? 버블을 제일 잘하신 분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가치 투자자가 지금 이 주식을 사고 있는데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그분들보다 주식을 잘하거나 버블에 더 잘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냉정하게 우리가 진짜 버블이 뭔지, 이전에 버블이 있었을 때 어떤 현상이 있고 실제 실적 대비 괴리율 얼마였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버블. 그러니까 버블은 이게 뭐 공식으로 꽤 맞춰서 이게 몇 배인데 이게 숫자가 뭐니까 이거는 버블의 영역에 있고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네. 사람들의 군집 행동이 결국 버블의 버스트를 만드는 거니까 결국 사람들을 관찰해야 한다는 그럼요. 뜻이네요. 맞습니다. 어. 사람하고 돈의 힘을 관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정도 위력은 없어요. 거기서 나오는 네. 냄새, 분위기, 느낌 예. 사실은 그런 걸로 판단을 하는 거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주신 비판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너무 이성적이시잖아요. 아직은 너무 아니에요. 논란적이고 이런 건 버블이 아니에요. 진짜 나중에 버블이 됐었을 때는요. 제가 오히려 조심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그때 혼내세요. 무슨 소리야 더 갈 건데 진짜로요. 그때가 진짜 위험한 거예요. 버블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 자체가 없을 때가 버블이라는. 맞습니다. 지금 의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일치될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 그러네. 네. 또 마음이 또 편해지네. 고맙습니다, 예. 장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